다 이제 이승만이 미국으로 떠난 이후에 우리 국내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겠죠.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선 게 여기 나와 있는 장면 내각이에요.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그 장면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내각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정치 시스템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장면이었고 장면의 직책은 바로 국무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각이에요. 이 내각에다가 모든 책임들을 떠넘겨주는 것을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걸로 해야겠죠. 왜? 이미 한번 대여봤거든.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내다줬더니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더라. 한번 크게 대여봐서 내각 책임제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내각에서는 이제 여러 사회 요구들을 수용을 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했겠죠. 왜? 그동안 12년 동안 이승만이 집권을 하면서 억눌려 있던 우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통일 요구였어요. 평화통일. 북한이랑 지금이라도 대화하고 평화롭게 통일 문제를 얘기를 해라. 이런 식의 요구들이 빗발쳐 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자.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산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산가족. 얼마 지나지 않았죠. 고작 10년, 8년 지났어요. 아직까지 눈에 아른거리는 내 가족들이 저 북쪽 땅에 혹은 남쪽 땅에 있겠죠. 지금이랑은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산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이랑 만날 준비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군대 축소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군대를 양성을 해서 반공의 한 차원으로서 양성해왔던 이 군대를 이제는 축소하고 평화 쪽으로 가라 이런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하나의 방법 중에서 군대 축소도 함께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요구들을 싫어했던 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어디일까요? 군대겠죠. 왜? 군대는 평화로우면 안 돼. 그럼 군대의 힘이 줄어들고 군대의 인원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한 인물이 바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약 1년 뒤에요. 그래서 장면 내각은 1년밖에 가지를 못해요. 오래 못 갑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존의 이 시스템을 다 갈아엎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반공이라는 가치를 다시 강조해요. 북한은 안 돼. 절대 안 돼. 대화 안 돼. 평화 안 돼. 다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래 대한민국 경제성장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슬로건으로 구호로 내걸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대가 정치의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가 다 해산이 됩니다. 독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다가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해요. 아니 다시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몰빵하겠어. 내 중심으로 갈 거야 라고 개헌을 한 뒤에 경제성장을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기는 해요. 이때 박정희 말고는 딱히 나온 후보가 없어가지고 박정희가 유력했지만 어쨌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위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860년대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제 자금, 경제 발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당연히 1945년 이후에 우리는 일본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국교를 맺지 않았겠죠.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맺지 않았겠지.
근데 이때 정상화를 해요. 근데 굉장히 의도부터가 틀렸어요. 이미. 왜? 국교를 정상화할 때는 일본한테 배상을 논의를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목적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라는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본이 이걸 알아채고 너네 배상금이 아니라 이건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원조금이야, 원조 자금이야, 이거 써, 그리고 돈도 더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돼요. 즉 들어온 돈이 배상 차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조와 차관은 빌려준다는 거예요, 돈을. 이런 차원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었던, 그리고 희생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왜? 나는 배상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국가는 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하고 경제성장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돈 빌리는 입장만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니까. 또 개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받아가는 것이지 그 국가가 받은 돈이 개개인들한테 얼마나 전달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랬고요. 또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없었어요. 이 사과는 지금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부차적으로 이런 국교를 정상화할 때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나 역사 문제, 독도 문제가 있죠. 네, 이걸 해결을 안 해요. 네, 영유권 문제를 제대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빼앗아간 문화재들 돌려달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과된 거죠. 빼먹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시위가 있었느냐, 이거는 너무 굴욕적인 외교 정상화다, 국교 정상화다, 굴욕적인 한일 회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6.3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해요. 당연히 탄압을 당했겠죠. 그리고 또 한 차례 자금 마련길은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어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64년에 이때 파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경제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던 건 뭐냐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죠. 이미 우리는 1953년에 50년에 전쟁을 해봐서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결국에는 이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그 전쟁에 동원이 되는 수많은 민간인들이겠죠. 그래서 그 희생이 또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엽제 문제라고 해서 베트남 전쟁 때 쓰였던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몸에 닿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헬기로 그냥 다 뿌려버려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든 지역에다가. 그래서 적이든 아군이든 관계없이 다 이 고엽제를 맞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문제점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자금이 마련이 되어서 경제가 성장을 해요. 급격히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박정희 어떤 그 리더십, 어떤 그 뭐랄까요, 주도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점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경제 성장의 분야를 보면은 1960년대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거라고는 노동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경공업 부문,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써야 할 그런 신발, 그리고 뭐 가죽으로 된 제품들, 그리고 가발 이런 것들이 이때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대부분 수출하게 돼요. 이때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967년에 재선도 성공을 해요. 네. 근데 이미 2번을 했죠. 63년에 한 번 하고 67년에 했으면은
71년에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사람이 또 내려오기 싫게 되죠. 그리고 이미 앞에 선례가 있죠. 이승만도 법을 뜯어 고쳤어요. 박정희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서서히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국민들을 뭔가 세뇌시켜야 돼. 저항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조치가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기도 하고 제가 교사이기도 해서 따로 좀 떼내서 추가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도 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교육헌장은 따로 설명 필요 없이 이거와 비슷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황국신민서사라고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죠. 일제가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암송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큰 암기 내용을, 긴 암기 내용을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등교하면은 이것부터 암기해야 했어요. 나는 누구로서 국가의 권력에 충성하고 막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함이겠죠. 이게 근데 굉장히 오래 가요. 1993년까지 갑니다. 그때 가서야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 부모님 세대는 다 지금까지도 암송을 하세요. 네. 그 정도로 심각했던, 대대적으로 했던 정책이 바로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한 뒤에 69년에 삼선 개헌을 하게 돼요. 삼선 개헌, 3번까지 할 수 있다. 2번이 아니라 3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개헌을 합니다. 이것도 날치기 법안,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뭐 협박을 하고 가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71년에 당선이 되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 이승만처럼 어렵사리 가까스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다음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국제정세도 박정희가 위기의식을 느낄 모양으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돼요. 무엇이었느냐? 대탕트라고 해서 1970년대부터는 냉전이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대탕트라는 개념은 긴장 완화라는 개념인데, 그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좌우익 간의 대립, 갈등이 점점 완화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박정희가 주장했던 이 반공 자체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반공에도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경기도 조금씩 침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 또 타격을 입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반공도 시들시들, 경제 성장도 시들시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1972년 유신헌법으로 10월 유신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10월 유신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그 어떤 유신체제를 의미합니다. 유신체제. 아예 기존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신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자, 일단 보면은 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의 특징은 기존의 헌정 질서를 완벽하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8년에 만들 때 민주공화제, 그리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정통성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삼권 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분리를 해서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망가지느냐? 일단은 첫 번째,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를 해요. 직선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아.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뽑아주도록 할 거야.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의 세력들이 중심이 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박정희를 뽑아주겠죠. 일단은 행정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이 질서를 깨고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입법부, 입법, 국회의원이 있는 곳,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게 됩니다. 원래 이런 권한은 법으로서 다스려야 할 이런 권한들은 사법부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대통령이 가져가게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972년부터 79년까지 수많은 저항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장 뜯어 고쳐라. 이게 뭐냐. 정말 최악이다. 해서 언론, 노동 여러 계층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때마다 긴급조치권을 발동을 시켜서 철저히 탄압을 하죠. 그러다가 1979년에 대대적인 항쟁이 시작이 돼요.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4.19 혁명 그 다음에 있었던 대대적인 민주항쟁인데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항쟁을 하게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이제는 박정희도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김재규 씨가 12.6 사태를 일으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김재규는 원래 그 박정희 정권에 굉장히 꽤나 높은 직책에 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박정희를 쏴서 죽여요. 아마도 시대 변화를 직감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은 끝난 것이죠. 그러면 다시 1980년부터는 정말 이제는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 그래서 정말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헌법에 따라서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하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부터는 좀 끊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